이번 3월 AMH 기간 동안 이 태국전 두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는 A매치 기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가장 결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조금 더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강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 보였어요. 그래서 1차전에서는 우리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선발이 아니라 후반전 막판에 들어올 때까지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답답했었고 이강인이 들어와서 약 한 20분밖에 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가장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태국전도 이강인이 선발로 들어가서 이강인의 플레이가 살아나니까 이강인의 발끝에서 득점이 2개나 나왔었죠. 그래서 이강인의 역할이 또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 때와 비교해서 이번 태국전 특히나 2차전에 이강인의 그 뭔가 플레이가 훨씬 더 좋았었죠. 왜 이런 차이가 나왔냐면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이 두 번째 경기 때는 어느 정도 이강인을 활용하는 법을 보여주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클린스만 감독 때는 이강인의 위치 자체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 지역에 넓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넓게 배치되어 있을 때 볼을 잡고 있으면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좀 쏠리니까 그 순간 가운데로 서령우가 침투해 들어가면 그 공간으로 이강인이 패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강인에게 수비가 좀 쏠리면 아무래도 가장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가 조금 더 한쪽 측면으로 쏠리니까 그때 반대편 공간으로 전환 패스를 해준다. 요 포인트를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좀 쓰고 싶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강인이 너무 측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간 자체가 조금은 한정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이 안 풀리면 왼쪽에도 배치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강인이 플레이를 할 때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만큼 다양한 장면마다 이강인이 어쨌든 연결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중앙에 좀 더 배치되면 중앙에 있다가 반대로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내려와서도 플레이를 좀 하고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그냥 세워두고 쓰는 경기도 있었지만 그 경기보다 이강인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 경기장 전체를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이 좋거든요. 지난 태국전 2차전에 이강인의 활약이 왜 좋았냐? 일단 오른쪽 라인에 김문환을 투입한 것이 정말 제 생각에는 신의 한 수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 서령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풀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가운데로 좀 들어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이 측면 공간에 선수가 없을 때가 좀 있었죠. 그런데 김문환은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서령우가 나왔을 때랑 이강인의 뒤쪽에 김태환이 나왔을 때랑 공격 방식 자체가 굉장히 틀렸거든요. 김태환은 직선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강인이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오고 반면에 서령우가 나오면 이강인은 조금 더 측면 지역에 넓게 벌려져 있고 그래서 김문환이 나왔을 때 좋았던 건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 조금 더 가운데 지역에서 위치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이라고 함은 볼을 받았을 때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곧바로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이강인을 둔다는 게 매우 좋은 선택지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래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어쨌든 약간 잘 맞았던 게 손흥민 선수가 다소 가운데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약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가 좀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서령우까지 나와버리면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벌려주기 때문에 황인범이 이 공간으로 좀 올라와 줘야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황인범이 했어야 됐어요. 근데 황인범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뒷공간에 좀 공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연쇄적인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문환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황인범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뒤쪽에서 황인범의 역할은 이제 이강인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 역할로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의 플레이도 1차전보다는 2차전이 훨씬 더 나았죠. 그리고 이제 황인범의 어쨌든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돌려보면 모두 다 황인범 시작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조규성 패스, 앞쪽으로 손흥민 패스, 여기서 두 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황선홍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선수의 동선을 김문환 올라가고 이강인 가운데로 황인범이 뒤에 위치하면서 너무 올라가지 않고 이강인에게 연결고리 역할만 해주는 역할, 요 역할로 이제 동선 정리를 좀 해준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봤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특별함이 어떤 거냐면 이제 보통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을 때 뭐 최근에 이제 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요 간격 사이, 좁은 간격 사이에서 볼을 받는 걸 뭐 포켓 안에서 볼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포켓에서도 요 좁은 공간이지만 구역을 또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포켓 안에서도 위쪽에서 볼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 더 아래쪽에서 볼을 받느냐,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전술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요 라인 사이에서 받을 때 너무 올라가서 받아버리면 중앙 수비수에게 일단은 달라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볼을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약간 가운데 지점에서 받아도 중앙 수비수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보다 살짝 아래에서 받으면 수비수가 올라가기는 좀 애매하고, 올라가다 보면 이 뒷공간이 나니까 올라가기는 애매하고, 또 안 붙자니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선수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포켓 안에서도 중앙이 아니라 중앙보다 살짝 아래, 요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부분 볼을 받아요. 그래서 황인범이 요 공간으로 줬을 때 이강인이 요 공간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전에서 득점했던 그 두 번의 장면 모두 황인범이 이강인에게 볼을 받는 순간 이강인이 이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수비수가, 약간 태국이 라인을 조금 높인 상태였잖아요. 섣불리 이강인에게 붙어버리면 앞쪽으로 손흥민, 조규성 같은 선수들이 뛰어가니까 바로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가 섣불리 붙지 못하고 약간 뒷걸음질 치는 순간 일단 이강인이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볼을 받아서 돌아섰을 때, 이때도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볼을 받냐면 약간 내려가서 볼을 받지만 볼을 받을 때는 살짝 뒷걸음질 치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턴 동작을 가져가면서 볼을 첫 번째 터치를 하는 경우는 요 가운데에서 결국은 받아요. 내려가서 볼을 받지만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고 돌아설 때 조금 더 앞선 위치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줄 수 있다. 요 이제 포인트가 최근에 뭐 데브라이너라던가 뭐 브루노 파르네스라던가 이렇게 요 공간에서 볼을 잡는 선수들이 이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정말 잘했던 이제 전술적인 부분, 그 중에 하나는 이강인을 요 가운데 지역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요 가운데서 뛸 때 뭐 이강인 선수는 이제 그 워낙에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방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에서 상대 수비가 곤란스럽게 볼을 잡는다.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그냥 말로 해서 쉽지만 그 태국이 간격이 되게 촘촘해요. 촘촘한데 이 요 공간 사이에서 이강인이 영리한 오프더볼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곤란스럽게 만들고 본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움직임을 가져간다. 요 포인트 자체가 얼마나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에게 뭐 소중한 선수인지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뭐 황인범 선수가 올라왔을 때 좀 아쉬움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요 공간에서 볼을 받으면 뭔가 다른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이 자리에 뭐 그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이강인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몇 명 없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권 플레이메이커 빼고는.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온다 하더라도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시켰을 때 이강인을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앞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경기를 분석하면서 우리 대표팀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3미드를 쓸 때 이강인이 오른쪽에 나오게 되면 덴벨레가 측면을 조금 벌려주고,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요 공간으로 살짝 올라가서 볼을 받게 돼요, 결국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하키미가 이제 오른쪽에서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에메리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에메리가 이제 미드필더처럼 뛰는 거죠. 풀백 겸 미드필더. 그래서 이 포메이션이 우리 대표팀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태국 2차전과 비슷하죠? 황인범의 역할을 에메리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해주고,
이때 앞쪽에 있는 포켓 안에 위치한 이강인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하무스, 뭐 무아니, 음바페 이런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에서도 이강인을 이 중요한 공간,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공간에 이강인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이제 클린스만 감독 때 뭐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이강인을 조금 넓게 쓰면서 이강인을 통한 아이솔레이션 작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그것만 써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측면으로 벌릴 때는 또 벌릴 때의 이제 패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은 가운데로 들어와서 뛰는 게 가장 베스트 포지션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의 이강인의 영향력은 뭐 우리가 이제 믿어 의심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뭐 정말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자체가 이강인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과정에서 다음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든 이 전력 강화 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이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뭐 기술 그룹 여기서 이강인의 활용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우리 대표팀에 장착이 되면 특히나 이 아시아 예선 무대 우리가 그동안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이강인 없을 때는 사실은 밀집 수비를 깨는데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데에는 이전보다 거의 배의 배로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강인이라는 이 한국 축구사에서 사실은 처음 찾아보는 이런 이제 스타일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야 우리 대표팀의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